110번은요. 46페이지 99번에서 확장된 개념 99번, 110번 요거 두 개 보시면 99번은 아까 다 푸실 것 같더라고요. 99번 보시면 용수철이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고요. 여기에 물체의 질량이 1kg인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 위치는 아직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 위치. 용수철이 아직 늘어나기 전에 위치를 우리는 O라고 잡고요. 자, 이 지점에서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 합력이 0이야. 합력이 0인 지점을 우리가 평형점 이렇게 얘기해. 평형점에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어나게 할 거야. 얼마 늘어나게 할 거냐면 20cm 늘어나 0.2m 늘어난 A 지점에 오게 할 거야. 자, 그래서 A 지점으로 잡아당겼다가 순간 손을 놓는 순간 얘는 탄성력에 의해서 원래 평형점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A 지점에서는요, 잡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이때 얘는 탄성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 그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순간의 탄성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야.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 얘가 평형적으로 오는 순간 탄성 에너지 0인 거예요. 그래서 5점으로 오면 탄성 에너지가 0이 돼도 역학적 에너지는 여전히 2분의 1 kx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 뭘로 전환됐어요? 평형점으로 왔을 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어요. 됐어. 그러니 평형점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정확하게 A 지점에서의 탄성 에너지의 크기와 같아집니다. 이랬을 때 속력 얼마니? 라고 하는 이 방정식 풀으라는 얘기야. 이건 이제 산수의 영역이죠. 2분의 1 지워내고 속력으로 정리하니까 보이는 루트 m분의 k x제곱 하고 나갈게요. x 요만큼이야. 됐어. 자, 이렇게까지 문자로 정리하고 나서 숫자를 넣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루트 이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은 1kg이고요. 탄성 계수는 100이고요. 늘어난 길이는 0.2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속력이 2입니다. 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99번 스타일이었다면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110번 문제로 연결됩니다. 110번 문제는요. 똑같습니다. 용수철을 벽면에 놓고 내가 최대한 잡아당긴 위치가 A. 그 A 지점이 20cm인 0.2m 늘어났고요. 매달려 있는 물체를 이제 1kg가 아니고 2kg로만 바꾸면 되고요.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를 여기에서는 요번에 200으로 줬어. 그러면 아까는 끝에서 끝만 봤으니까 손을 놨을 때 평형점에 왔을 때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이건 이제 알아. 됐지?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 가고 있는 어떤 위치 요 한 지점을 x라고 할게. 여기에 왔어. 이게 전체 늘어난 길이가 0.2라면 나머지 늘어난 길이가 0.1인 절반만큼 늘어난 곳에 지나가고 있어. 됐어? 이렇게 절반인 지점을 x라고 하면 그 x라고 하는 절반인 지점에서도요. 여전히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으로 보존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속력도 생깁니다.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도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2분의 1 m 아니 2분의 1 k x제곱은 0.1의 제곱이죠. 그만큼 남아있어요. 원래는 얼마였는데? 0.2의 제곱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지점에서 갖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전체를 그냥 x라고 놓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얼마니? 0.02 k죠. 얘를 계산하시면
용수철 상수 아직 안 늘려고요. 얘는 0.005K죠. 맞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원래 전체 탄성 에너지에서 나머지 탄성 에너지를 빼면 돼요. 맞지? 그러면 0.02K에서 보면은 0.005K를 빼봐. 얼마나 오냐? 얼마나 오냐? 0.015K가 되죠. 맞아? 이게 나머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K라는 상수를 집어넣으시면요. K는 200이니까 여기다가 200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얼마나 오니? 얼마나 오니? 3줄 나와. 됐어? 이런 식으로요. 자, 지나가다가 가고 있다가 양 끝단이 아니고요. 어느 중간쯤을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죠? 에너지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그래프로 한번 보려고 봐봐. 여기가 탄성력 KX를 구하면 돼. 여기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X야. 그랬을 때 저 용수철이요. 이렇게 늘어나서 최대한 늘어났을 때가 0.2m 갔을 때 탄성 에너지가 이만큼. 맞아? 자, 그랬다가 얘가 절반인 위치로 와요. 0.1.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만 탄성 에너지로 남아있고 자, 요만큼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 맞냐?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이 넓이 비. 어렸을 때 구모를 했었어야지. 몇 대 몇? 1대 3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탄성 에너지를 구하시면 여기다가 200을 곱하시면 사실은 얼마가 되면 4였거든요. 이게 전체가 4였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절반만 늘어났을 때는 요게 1만큼, 요게 3만큼을 가지니까 탄성 에너지는 1줄, 운동 에너지는 3줄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사실은 그래프로 또 확인해. 알겠냐? 굳이 이렇게 다 끌고 가지 않아도 되니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도 보인다. 그래서 원래 늘어난 길이의 절반만큼으로 늘어난 길이를 줄이면 탄성 에너지는 원래 값의 4분의 1만 남아있어. 그래서 4분의 3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이런 느낌. 되겠냐? 네. 그래서 저는 그래프로 푸는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주로 봅니다. 계산식으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어요.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과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드렸으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마무리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하셔야 되는 얘기가 이제 넘어오시면 52페이지입니다. 잠깐! 선생님 뭐 하는 말 하고? 선생님 뭐 하는지 모르지?
미안. 잠깐만.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이제부터 40분 동안 선생님하고 오늘 해야 되는 얘기들 잠깐 볼게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탄성에너지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 자, 1과 에너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다 하셨고요. 오늘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열 파트입니다. 열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시험 본 지 얼마 안 된 2학년 2학기 8단원에 대한 얘기고요. 은교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는 2학년 내용입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학교에서부터 배우고요.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의 물리 시간에도 배우지만 1학년 때 보일샤를 법칙할 때도 했었고요. 상태 변화할 때도 했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물리화학 시간에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딱 보시면 이거 물리야 화학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야. 됐죠? 자, 선생님하고 중학교 내용에서 나오는 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열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네요. 자, 우리가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건데 꼬맹아, 내가 칠판을 이렇게 만졌더니 차가워.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열 표현한 겁니까? 온도 표현한 겁니까? 칠판 엄청 차가워. 와, 시원하다. 이거 표현은 지금 저희가 열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도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도입니다. 열이 아니고. 됐어. 우리가 얘기하는 열이라는 거에 원래 이름은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열이 됐어 라고 표현하지만 열의 원래 의미는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열이 아니고 열 에너지를 우리는 줄여서 열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저 열 에너지를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열 에너지를요. 중학교 2학년 때 열 에너지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중학교 2학년 되면 다 배우고 여기 앉아있잖아? 응?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열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를 같은 말로 열량이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열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열 에너지라는 단어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열이라는 단어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칠판이라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 됐어. 이 칠판 만지니까 엄청 차갑네 라고 하면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하는 건 열이 아니고요. 이건 온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판을 만졌을 때 어떤 애나 차갑다고 하는 애도 있지만 시원해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도대체 얘가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몰라. 그래서 그 정도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해야 객관적이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우리가 온도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온도 체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온도 체계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온도 체계. 섭씨 온도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섭씨 온도를 씁니다. 이 섭이라고 하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온도래요. 됐어? 네. 정말이에요. 우린 박씨고요. 저 새끼는 섭씨입니다. 원래 이름이 셀시우스인데요. 중국 새끼들이 그거를 한자로 쓰니까 섭이라는 글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섭이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온도 체계, 섭씨 온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 섭씨는요, 스몰 t라는 기호로 쓰면 섭씨 온도야. 단위는 도시야.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미국 분들이 쓰는 온도 체계도 있어. 그거 뭐야? 그게 와시야. 이것도 똑같아. 그래서 중국말로 바꿨더니 화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온도야. 이런 뜻이야. 되게 무식하죠? 됐죠? 자, 이 화씨는요, F라는 기호로 쓰고 단위는 도F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됐니? 자, 그런가 하면 과학에서 쓰는 온도 체계가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과학에서 쓰는 온도 체계를 우리가 절대 온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를 대문자 T라고 쓰고 절대 온도의 단위가 뭘까요? 켈빈 요거야. 됐어? 이렇게 쓰는 세 가지 온도 체계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런 온도 체계는 누군가가 만들었죠. 과학자들이 만들 때 그냥 만들지는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할 거야. 이걸 1이라고 할 거야.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중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들 때 기준은 똑같습니다. 뭘 기준으로 만든 거냐면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준으로 한 거야.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물이 들어있는데 온도를 막 높이니까 이 정도의 온도에서 막 끓기 시작해. 그래서 자,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물에 끓는 점 이렇게 한국말로는 얘기하잖아. 그걸 섭씨에서는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대. 100도래.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100도에서 끓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섭씨라는 사람은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단 말이야. 자, 화씨에서는 이걸 212도의 불로 표현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꾸로 물의 온도를 막 낮추니까요. 이 정도의 온도에서 물이 얼기 시작해.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의 어느 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이 얼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온도를 섭씨에서는 0도로 표현하고요. 화씨 온도에서는 이걸 32도의 불로 쓰겠대. 그러면 섭씨에서는요.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의 그 열의 차이를 그래서 온도 차이를 100등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칸을 섭씨 온도의 1도 간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화씨는요.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가 보시는 것처럼 180등분이에요. 똑같은 온도 간격인데 이걸 180등분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화씨 온도의 1도의 간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섭씨에 비해서 화씨가 온도가 훨씬 더 조밀한 간격으로 잘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들어진 겁니다. 그치? 자, 그런가 하면 절대 온도는 뭘 기준으로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꼬맹아 여기 기체 입자가 있는데 내가 뜨겁게 가열하면 그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뭐해지니? 빨라져.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온도를 높이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면 그래서 입자가 차지하는 그래서 공간이 뭐해지니? 넓어져. 그래서 뜨거워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지네. 이거 기억나? 이 얘기 누가 했게? 샤를. 됐죠? 그래서 섭씨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보면 꼬맹아 0도일 때 기체는 부피가 있죠. 그러니까 0도보다 온도가 더 낮아도 우리 밖에 나가서 숨 쉴 수가 있어요. 기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근데 여기서부터 온도를 높이면 됐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부피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게 샤를 법칙이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추면 입자의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부피가 점점 뭐해진다? 감소. 근데 온도를 계속 낮추면 어떻게 될까? 부피가 계속 감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피가 뭐인 순간? 0인 순간이 나타나겠지? 이게 몇 도일까요? 네, 영하 273도야. 그래서 섭씨로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실제로요, 영하 273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온도 체계만 있다면, 그죠? 정확하게 온도와 부피가 비례하는, 정비례하는 관계를 갖게끔 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정비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영하 273도를 0으로 만든 온도 체계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절대 온도의 0켈빈이죠.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바로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거다. 운동 에너지다. 물의 상태 변화가. 그래서 만약에 절대 온도에서요 10켈빈이었던 기체를 20켈빈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10켈빈 속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 비해 20켈빈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2배 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 2배 커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열이라는 것도 열 에너지야.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측정해서 나타내는 게 절대 운동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특이한 거예요. 섭씨 온도와 활씨 온도는 0이라는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있어. 그래서 영하가 생기잖아. 영하 10도. 맞아요? 근데 절대 온도에서는 0켈빈보다 더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가 0켈빈이야. 자, 그래서 앞으로는 물리도 화학도요. 이러한 온도를 에너지로 바꿔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린 절대 온도 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네. 그러면 절대 온도는요.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 될까요? 이걸 알고 계셔야 앞으로 섭씨 온도를 주면 절대 온도로 바꿔서 모든 과학에서의 온도 계산은 절대 온도로 합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시면 절대 온도 됩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점이 0도라 그랬어. 이걸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273켈빈에서 물이 얼어 이 뜻이야. 됐지?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 그랬으니까 그걸 절대 온도로 바꾸면 373켈빈에서 물이 끓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물이 얼었다가 끓기까지의 온도 간격을 절대 온도도 똑같이 100등분으로 표현한 거구나.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서의 1도 간격과 절대 온도에서의 1켈빈 간격은 똑같으니까 섭씨 온도에서 온도가 10도 올랐어? 절대 온도도 10켈빈 온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온도 변화량이 같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기준을 통해서 세 가지 온도 체계를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도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온도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는요 80도의 뜨거운 물이 있다고 치자. 80도의 뜨거운 물이 200g 들어있다고 칠 거야. 한쪽은요 20도의 차가운 물이 100g 있다고 칠 거야. 근데 이걸 접촉시켜놨어.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배웠다? 열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됐죠? 반드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열의 이동이 발생할 때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고요. 거꾸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도를 이용해서요.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면 열이 이동해? 그러면 열은 뭔데?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열이라는 열의 에너지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열량으로요.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가 열에너지라고 부른대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열량이라고 불렀대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면 온도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뜨거운 물질은 맨 처음에 80도였다가 열을 차가운 물질로 주니까 온도는 낮아집니다. 20도의 찬물은 뜨거운 물로부터 열을 받으니까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됐죠? 이렇게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이걸 무슨 상태? 그쵸?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니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에너지가 막 스스로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열평형 될 때까지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열평형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평형 될 때까지 이동해서 열평형 된 온도가 T도라고 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 T도도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저거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꼬맹아 열이 이동한다? 그랬을 때 나 궁금해. Y축은 온도를 표현해서 X축은 뭘 것 같냐? 이거 시간이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두 물질을 접촉하고 나서 1분 간격으로 잘라서 한번 본다고 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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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칠게. 근데 신기한 거 보여? 처음에 1분 동안은요 뜨거운 물의 온도가 80에서 이만큼 온도가 낮아질 정도로 열이 확 움직였어. 맞죠? 그래서 1분 동안에 움직인 열 때문에 온도 차이가 이만큼 났단 말이야. 근데 열평형이 되기 직전을 보면 처음에 온도는 이거였는데요. 1분 지나 열평형이 되니까 온도가 이걸로 온도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요. 그러면 같은 1분이지만 처음에 1분 동안 움직인 열과 나중에 1분 동안 움직인 열의 양이 같냐 다르냐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1분 동안에 움직인 열의 양을 결정하는 건 뭐야? 처음에는 열이 많이 움직였어. 나중에는 열이 조금 움직여. 그랬다가 열평이 되면 아예 안 움직인대. 이 얘기잖아. 자, 열이 움직이는 양을 결정하는 건 뭘까? 뭐라고? 맞아요. 두 물질 사이의 온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물질 사이의 온도차가 컸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열의 양이 많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두 물질 사이의 온도차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열의 양이 감소했다가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온도차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움직이는 열의 양을 결정하는 건 두 물질 사이의 온도차였다. 그래서 열평형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어쨌든 간에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했다는 거잖아. 열평이 될 때까지. 그러면 생각해봐. 고온의 물질이 준 게 많겠니? 저온의 물질이 받은 게 많겠니? 내가요. 채민이한테 100원 줬어요. 그럼 내가 잃은 게 100원이죠. 채민이가 받은 게 얼마입니까? 100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을 때 내가 주는 양과 얘가 받은 양은 반드시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됐죠? 그러니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은 물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서로 주고받은 거니까. 됐죠? 그러면 이 열량이라는 잃은 열에너지와 얻은 열에너지가 같다는 건데 이 열량 식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내용 배우면서 Q는 뭐였죠? 시, 암, 타. 무대 오면 병신된다. 시, 암, 타. 알겠냐? 이동한 열의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 암, 탑으로 계산하면 돼. 이때 C가 뭐냐? C를 뭐라고 했다? 열량 구할 때 C.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새끼들이 대답을 못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C가 뭐였니? 와! 시험을 엊그제 봤거든요? C가 뭘까요? 그 C가 열량. 아니야. Q가 열량. C는? 아니야! 와! 너네 다 경찰 신고해버릴 거야. C가 뭐야? 와, 중학교 2학년 거 다 했다고 여기 앉아있는 주제들이. 아니야! C! 좀 기억나요. 비열 새끼다. 와, 이 새끼들 다 책이 너 이거 했잖아. 왜 안 배워? 중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년 거. 지금 들어. 이것이 비열이야. 자, M은 뭘까? 질량. 델타 T는 뭘까? 이게 오메가 섭씨 온도의 변화량. 온도 변화. 비열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다니. 우와. 열량 했어요. 비열이라고 했어? 네.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총 물질이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량을 계산하는 거야. 자, 근데 물어볼게. 열량 단위가 뭐야? 여자들 밥 먹을 때 계산하잖아. 열량 단위 뭐야? 그렇죠.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죠. 너도 계산하냐? 밥 먹을 때? 귀찮죠. 네. 자, 열량 단위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거 칼로리예요, 킬로칼로리예요? 이거는 질량 단위로 결정하는 거야. 질량을 그람으로 넣으면 열량 단위는 칼로리로 나와.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넣고 계산하면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나와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 중에서요. 비열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물의 비열은 그냥 1이야.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자, 그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도 C암탁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찬물이 얻은 열량도 열량이니까 계산은 C암탁으로 하는데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과 찬물이 얻은 열량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놓으면 돼. 맞지? 자, 그 중에서 뜨겁던 차갑던 물이니까 비열은 다 1. 뜨거운 물의 질량은 200g이라고 선생님이 줬으니까 200g. 그리고 뜨거운 물은요, 열평형이 될 때까지 온도 변화는 80에서 T도까지야. 그렇죠? 자, 변화량은 무조건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 이렇게 하면 돼. 찬물이 얻은 열량도요, 비열 곱하기 찬물의 질량 곱하기 찬물의 온도 변화인데요. 찬물의 온도는 20도에서 T도까지 올라갔고 온도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변화량이 나온다. 자, 그래서 T-20 이렇게 할게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쓸데없는 숫자는 날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분배하시면 160-2T는 T-20 T 넘겨 3T는 180 T는 60 아, 이 새끼 60도에서 열평인데 이런 얘기야. 되겠어? 중학교 2학년 2단원, 6단원, 8단원 내용이 이야기 때 봐. 그래서 60도에서 얘네들은 열평형 됐네. 이런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60도에서 열평형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은 얼마일까? 여기다가 60을 집어넣어 보면 돼. 그죠? 그러면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은 4,000이구나. 돼? 그럼 단위는 뭐야? 질량을 g으로 계산했으니까 이거 단위 뭐야? 칼로리야. 됐어? 그래서 4,000칼로리가 이동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4,000칼로리니까 간단하게 쓰려면 4kcal의 열량이 이동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됐죠? 찬물에 집어넣고 계산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4,000. 되겠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중학교 때는 열량이라는 칼로리 계산으로 4kcal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열량이 아니고 열 에너지로 계산해야 되잖아.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했던 그 4kcal라는 열량은 몇 줄이랑 같을까? 고등학교 때는 줄 단위로 계산할 거거든요. 1kcal가 1줄이면 너무 멋질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4kcal가 몇 줄인지를 실험을 한 과학자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정확하게 1kcal가 4,200줄의 1과 같다라는 걸 알아낸 과학자. 다시 말해서 1칼로리가 4.2줄과 같다는 걸 정확하게 실험을 통해 측정한 과학자가 누구지 아세요? 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따서 에너지 단위를 줄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 4.2 또는 4,200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열의 1단량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도 쓰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요. 열의 1단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실험을 했냐면 이거 이제 물투에서 나오는데 그냥 듣고 말아.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물속에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집어넣어. 그래놓고 이 끝에 이렇게 줄을 질량의 M자리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를 살짝만 툭 하고 건들면 얘가 도로록 내려와.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뭐하니? 감소. 감소하는 만큼 무슨 에너지 생길까?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이 프로펠러 날개가 막 돕니다. 근데 얘가 돌 때 그 안에 있는 물과 뭐하니? 마찰. 그래서 그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니? 열 에너지. 그래서 물의 온도가 뭐해? 올라가. 그래서 물의 온도가 10도 올라갔다고 쳐봐. 여기 있는 물은 200g이야. 그거 가지고 열량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에 발생한 열량이 만약에 4000이라면 됐죠? 4000이라면 얘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400줄이라면 아하 10kcal가 1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 이걸 한 사람이 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kcal의 크기는 4200줄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면 하나가 몇 킬로칼로리인지 알죠? 얼마냐? 짜장면은 보통 한 800kcal 나오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800kcal를 소모해야 살이 안 찌는 거지. 그럼 800kcal니까 몇 줄의 일을 해야 될까? 800 곱하기 4200을 곱하면 돼. 근데 호흡도 하고 뇌도 쓰면서 네. 그래서 만약에 800이면 800에다가 4200을 곱하면 내가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이 나와.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초 대사량으로 주로 쓰는 건 한 40%. 그럼 기초 대사량으로 숨만 쉬고 있어도 쓰는 거래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의 60%는 우리가 움직여야죠. 그러려면 육사 빌딩을 몇 번 왕복해야 될까?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이걸 트레이너들이 해주는 겁니다. 뛰십시오. 미친 듯이 뛰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운동할래? 안 먹고 운동을 안 할래? 선택해야죠. 너희들은 뭘 선택하냐?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걸 선택하지. 우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실험을 해 놓은 과학자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열의 일당량을 계산한 사람은 줄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1kcal가 4200줄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 칼로리 단위로 계산하고 나면 나중에 줄 단위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른 애들은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하고 그 이동한 총 에너지를 우리가 열량이라고 해서 C압탁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C라고 하는 거 비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질량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열량 나온다고 했어요. 2년 전에 과거 면접 보러 간 언니한테 면접관이 비열 단위가 뭐니 물어봤어요. 말씀하십시오. 비열 단위가 뭐니를 과거 면접을 물어봤어요. 우리 비열이 1이야 라는 건 알았는데 비열 단위가 뭐니? 라고 했어요. 비열 단위 있습니다. 단위는 어디죠? 비열 단위는 오메가 비열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잖아요. 이게 그 자체로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알겠어? 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특목고 면접 가면 물어보는 건 중등 내용이에요. 거기서 발전한 중등 심화를 물어보는 거고 그랬을 때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했어야 되는 걸 못하면 아무리 어려운 걸 대답을 해도 그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일단 기본은 확실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 단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맨날 비열의 크기만 얘기했지 단위를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머리를 돌려서 단위를 만드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의 단위들을 쓴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단위 연습도 한 번은 너네 해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가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돌려서 단위 만들어냈거든요. 됐죠? 그런 것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비열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자, 비열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자, 비열은요.
얘기해봐. 네가 알고 있는 비열의 정의. 이 중학교 3학년 새끼들 진짜 이 비열이 뭐게? 그렇죠. 자, 비열은요. 어떤 물질 1kg을 정확하게 1도 온도를 높일 때 필요한 열의 것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1kg만 정확하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수조에다가요. 정확하게 물 1kg을 가지고 옵니다. 10도의 물입니다. 자, 그 옆은 모래를 정확하게 1kg 가져옵니다. 온도도 10도로 똑같이 맞췄다고 칠게요. 그래 놓고 제가 가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열 전구 같은 태양을 대신할 수 있는 가열 장치를 쓸게요. 백열 전구는요, 빛도 나오지만 태양처럼 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켜놓으면 물에 가는 열과 모래로 가는 열이 똑같죠. 그래서 1도 올라갈 때까지 몇 분 걸리는지 보고 뭐 계산하면 얼마의 열이 필요하다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로 모래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온도가 1도 올라가 11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가 흡수한 열이 10이라고 친다면 모래의 비열은 10이야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가 10만큼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물은 꿈쩍도 안 해. 그래서 물의 온도도 1도 올라가서 11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 새끼는 무려 200의 열을 흡수해야만 1도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의 비열은 200이겠네? 이런 식이야. 모든 물질 1kg을 1도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해? 그걸 우리는 비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래보다 물의 비열이 훨씬 크네요? 엄청 커? 자, 그럼 이제 봐. 내가 이 모래하고요, 물에다가 동시에 200이라는 열을 확 줬어. 생각해. 물은 몇 도 올라가니? 200이라는 열을 줬다고 쳐. 얘네들의 비율이 이래. 그래서 내가 200의 열을 줬어. 물에 오면 몇 도 올라가니? 1도 올라가죠. 모래는 20. 그래서 똑같이 200의 열을 공급하면요, 물의 온도는 겨우 1도 상승하는데 모래의 온도는 20도나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물질들이 온도가 잘 바뀐다 이 뜻입니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물은요, 어떤 존재냐면 비열이 더럽게 큰 물질입니다. 엄청나게 비열을 큰 값을 갖는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물이 몇 %일게요? 70%나 있고요. 식물들은 몸속에 물이 90%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식물이라는 생물들 몸속에 비열이 큰 물이 잔뜩 들어있으면 뭐가 좋을까? 맞아요. 체온 유지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고 한여름에도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이 많이 들어있는 생물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래와 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어디? 해안가. 우리가 한여름에 피서를 해수욕장으로 가면 해안가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 떠있는 한낮에요, 똑같은 양의 열이 가더라도요, 모래는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새벽에 1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낮이 되면 온도가 쭉쭉 올라가서 한여름 때 앞에서의 모래사장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 다닐 수가 없죠. 모래가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똑같은 열을 받고 있는 물의 온도는 한 25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한여름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공기들이요, 각각의 물질들과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이 일어나요. 그러니 모래사장 위에 있는 공기는 50도의 뜨거운 공기가 되고요, 바닷물 위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25도의 찬 공기가 됩니다. 납득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똑같은 공기인데 온도가 달라?
그럼 너네 생각해봐.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뭐해진다고? 멀어져. 그러면 멀어지면 부피가 뭐해지니? 커져. 그러면 우리가 배웠어. 물질의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뜨거워질수록 부피가 커지면 됐어.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니까 질량은 일정할 거잖아. 부피가 커지면 밀도 뭐해지니? 작아진단 말이야.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가벼워진다는 얘기지. 뜬다는 얘기야.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사장의 공기들이 떠서 위로 막 올라가. 그러면 원래 바닥에 공기가 얘도 100개 있었고 얘도 100개 있었는데 뜨거우니까 여기 있는 공기들이 막 올라가서요. 여기 공기가 20개밖에 안 남고 다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뜨거워지면 그런 일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바닷물 쪽은 온도가 낮으니까 찬 공기잖아요. 그러면 찬 애들은요? 무거우니까 밀도가 커져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뜨거운 애가 가벼워서 올라가고요. 차가운 애는 무거워서 내려오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얘는 100개였다가 180개가 된 공기가 아래쪽이. 그럼 보면 실제로 지구상에서는요. 이렇게 다 차이 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온도도 다르니까 갖다 접촉되는 순간 열이 막 일어나서 같아지려고 하는 거잖아. 모든 우주 만물은 같아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갑자기 공기의 개수가 여기는 180개인데 여기는 20개야. 차이가 나죠. 그럼 어떡합니까?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런 게요? 이걸 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알겠어? 바람이 불어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거를 해풍이라고 할까요? 육풍이라고 할까요?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선풍기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오느냐가 풍향입니다. 얘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그래서 이걸 바다에 따서서 해풍이냐 이게 한낮에 부는 바람이야 이 얘기야. 그래서 한낮에 가면 해풍이 막 불어요. 근데 밤이 돼서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떠 있는 동안 모래의 온도는 쭉쭉 올라가고요. 물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서 온도 차이 때문에 해풍이 불었어요. 여기가 모래고 여기가 물입니다. 근데 저기 있는 전구를 끄면 온도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애는 빨리 떨어지고요. 천천히 올라가는 애는 천천히 떨어지면 밤에 온도가 크로스 거꾸로. 그래서 물의 온도가 더 높고 모래의 온도가 더 낮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모래의 온도는 다시 10도, 물의 온도는 한 20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밤이 되면 거꾸로 여기가 차, 공기 내려와. 그래서 여기 뜨거워, 공기 올라가. 그러니까 바람이 거꾸로 이렇게 불어. 맞아? 그래서 밤에는 육지 쪽에서 부는 육풍이 생긴대요. 이게 밤이에요. 이렇게 해안가는 하루 동안에 낮과 밤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바람이 붑니다. 이걸 우리는 싸잡아서 해육풍이 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해육풍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모래와 물의 비열차에 의해서 생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열이라고 하는 거 모든 물질 1kg을 1도라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축해둬야 되는 열의 양이다.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벌써 1시라서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은 못했어요. 그럼 채민아 다음 시간에 와서 이거 필기 한번 보여줘.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숙제는 별도로 없고요. 아까 못 풀어둔 해석에는 마무리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